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프로메테우스의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인간의 탄생. 올림포스 신들의 세상이 번성하였을 때 땅에는 인간이 살고 있지 않았다. 제우스가 혁명에 성공하고 세상을 굽어보니 세상에는 다스릴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늘과 땅이 갈라져서 카오스라고 부르는 상태는 벗어나 있었지만 이렇다 할 생명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제우스는 카오스 속에 여러 사물들의 씨앗이 잠자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제우스는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기로 결심했다. 제우스의 명령에 신들은 산을 일으켜 세우고 골짜기를 파고 강과 바다의 경계를 정하고 숲과 샘물, 기름진 들판과 돌투성이 황야를 배치했다. 모든 것들이 자리를 잡아가고 세상이 정리되자 오랫동안 혼돈 속에 갇혀있던 별들이 하늘에서 찬연히 빛나기 시작했다. 바다는 아름다운 물고기들의 거처가 되었고 새는 하늘을 날기 시작했으며 대지는 짐승들로 넘쳐나기 시작했다. 우와, 내가 만들었지만 아무리 봐도 멋지다. 제우스가 어깨를 으쓱거렸다. 옆에 있던 다른 신들도 제우스를 칭송했다. 이렇게 세상이 질서를 찾아가자 제우스는 신들의 형상을 한 인간을 창조하기로 결심했다. 인간을 창조하기로 마음먹은 제우스는 프로메테우스를 불러들였다. 프로메테우스는 티탄족으로, 그러니까 제우스의 삼촌이다. 프로메테우스는 제우스가 티탄족과 전쟁을 할 때 티탄족을 배신하고 제우스 편에서 전쟁을 치른 혁명동지다. 프로메테우스의 이름은 먼저 생각하는 자란 뜻이다.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프로메테우스는 제우스가 혁명에 성공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제우스 편에 가담했던 것이다. 프로메테우스는 미래를 보는 자, 예언가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 프로메테우스는 처음부터 티탄족을 배신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의리의 사나이였기 때문에 티탄들을 불러놓고 신들 전쟁의 승자는 제우스가 될 것이라고 귀뜸해 주었다. 동료 티탄들에게 대세를 따르는 것이 좋다고도 설명했다. 하지만 멍청한 티탄들은 그의 경고를 무시했다. 프로메테우스는 하는 수 없이 자신의 뜻을 따르는 몇몇 티탄들만 데리고 제우스 진영으로 투항했던 것이다. 앞날을 뻔히 알고 있던 그였다. 지상을 다스리기 위해 인간을 만들고 싶은데 인간 제작 사업에 총대를 매주시오. 천상의 신 제우스는 삼촌에게도 명령조로 이야기했다. 프로메테우스는 티탄족이기는 하지만 아주 지혜롭고 손재주가 비상했다. 제우스는 그의 솜씨를 높이 사고 있었던 탓에 그를 아군으로 삼았고 가장 신이 많은 측근으로 여겨서 이번에는 신들의 형상을 한 인간을 만들 것을 지시한 것이다. 제우스의 명을 받들어 실행하겠나이다. 현명한 프로메테우스는 납작 엎드려서 명령을 받았고 즉각 작업에 들어갔다. 이건 진작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야.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을 만드는 것에 가슴이 설레었다. 프로메테우스에게는 에피메테우스라는 동생이 있었고 그는 동생을 조수로 데리고 일을 시작했다. 그런데 에피메테우스의 이름은 뒤에 깨닫는 자, 즉 뒷북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여기서 영어 공부 한마디, 책이나 논문에서 머리말을 뜻하는 프롤로그는 프로메테우스에서 후기 등을 뜻하는 에필로그는 에피메테우스에서 나온 말이다. 현명한 프로메테우스였지만 형제간의 우애를 생각해서 그는 늘 동생을 보살피는 입장이었다. 동생이 좀 뒷북치는 스타일이지만 어쩌겠어. 그래도 동생인데 데리고 다녀야지. 프로메테우스는 신이면서도 매우 인간적인 면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어쨌거나 지상으로 내려온 프로메테우스는 우선 질 좋은 흙을 구해서 물을 붓고 진흙을 열심히 빚어서 최대한 신과 비슷하게 사람을 만들어냈다. 그는 인간에게 신들의 형상을 본따 직립보행할 능력을 부여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은 모두 고개를 숙여 땅을 내려다보는데 인간만이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의 형상을 만들어서 볕에 말린 뒤 생명을 불어넣으려는 찰나 지나가던 지혜의 여신 아테나가 나비 한 마리를 날려보냈다. 나비가 인간의 콧구멍으로 들어가자 인간에게는 비로소 마음이 깃들었다. 그리스어 푸시케는 나비라는 뜻과 마음, 영혼이라는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프로메테우스가 사람을 만드는 동안 에피메테우스는 다른 동물들을 만들었다. 그런데 에피메테우스는 형과 의논도 하지 않고 자기가 만든 동물에게 제우스가 준 선물을 마구 뿌려댔다. 어떤 동물에게는 날개를, 어떤 동물에게는 발톱을,
또 어떤 동물에게는 딱딱한 껍질을 주는 식으로 용기, 힘, 속도, 지혜 같은 것들을 선물로 준 것이다. 맹수들에게는 먹이를 공격할 수 있는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을, 새들에게는 하늘을 날 수 있는 날개를, 물고기들에게는 물속에서 헤엄칠 수 있는 지느러미를, 모든 동물들에게 온갖 능력을 자루 속에서 꺼내 마구 선물했다. 사자에게는 힘과 용기를, 얼룩말과 산토끼에게는 빨리 달릴 수 있는 능력을 주었고, 코뿔소와 악어에게는 튼튼한 가죽을, 곰에게는 두툼한 털을, 시라소니에게는 날카로운 시력을, 카멜레온에게는 변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 에피메테우스는 가지고 있던 선물을 모두 나눠주고 나서야 형이 만들고 있는 마지막 종족인 인간에게는 아무것도 줄 게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잔뜩 공을 들여 인간을 만든 프로메테우스가 드디어 인간에게 무엇인가를 주려고 했을 때 에피메테우스의 수중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형, 어쩌지? 나는 형이 인간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깜빡했어. 에피메테우스가 뒷북치는 사람답게 머리를 극적거리며 변명했다. 프로메테우스는 무척 난감했다. 신을 닮은 존재인 인간에게 아무것도 줄 것이 없다니 큰일이구나. 내가 그토록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건만 지느러미나 날개도 없이, 날카로운 발톱도 없이, 또한 가죽이나 털도 없이 어찌 이 불쌍한 종족이 자연과 다른 동물들의 공격에 맞서 생존해갈 수 있겠는가? 프로메테우스는 동생에게 일을 맡긴 것을 후회했지만 소용없는 일이었다. 프로메테우스는 고민 끝에 지혜의 여신 아테나를 찾아가서 고민을 털어놓았다. 아테나는 그렇지 않아도 프로메테우스가 만드는 인간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은근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앞으로 인간들에게 자신이 가진 지혜를 나누어 줄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예감하고 있었다. 프로메테우스는 아테나의 도움을 받아 태양의 이륜차에서 불을 붙였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간 회양나무 횃대에 옮겨 붙여 인간에게 주었다. 이 선물 덕택에 인간은 다른 동물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가 되었다. 이제 인간은 비바람과 추위에 시달리는 삶을 면하게 된 것이었다. 인간들은 환호했다. 인간은 불을 사용해서 무기를 만들어 다른 동물을 정복할 수 있었고, 연장을 만들어서 땅을 경작하기 시작했다. 또 추운 겨울에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의식주 문제를 해결했다. 나아가서는 인간은 여러 가지 기술을 터득하고 화폐를 만들어서 상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다.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에게 날씨 예측법, 농사, 가축 기르는 법, 집 짓는 법, 글 쓰는 법, 셈하는 법, 배를 만들고 항해하는 법까지 가르쳐 주었다. 프로메테우스는 자기가 만든 영특한 인간 종족에게 많은 애정을 느꼈다. 너희들은 나의 작품이자 내 새끼나 다름없어. 프로메테우스는 꿈에서도 인간들을 걱정하였다. 그는 인간을 위해서 많은 궁리를 했고 많은 것을 베풀었다. 그는 우선 인간에게 해로운 질병, 슬픔, 질투, 원한, 복수심, 미움, 분노, 거짓말 따위의 온갖 해악들을 한데 모아 상자 안에 가두어 놓았다. 프로메테우스는 동생 에피메테우스에게 상자를 절대 열지 말라고 당부를 하고 다락방에 그 상자를 숨겨 놓았다. 그런데 문제는 프로메테우스가 하늘에서 불씨를 훔쳐간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제우스가 노발대발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이었다. 제우스가 분노하고 있을 때 인간들이 소를 한 마리 잡아 제우스에게 바치는 제사가 열렸다. 이 제사도 프로메테우스가 신들의 은총을 얻어내는 방법을 인간들에게 가르쳐 주었기에 시작된 제사였다. 잔뜩 심사가 뒤틀렸던 제우스는 그래도 인간들이 자신을 대접하느라고 제사를 올리며 초청해 준 것에 조금 기분이 누그러져서 제사에 참석했다. 그런데 프로메테우스는 맛있는 고기와 기름을 제우스에게 바치고 나면 인간 몫으로 남는 것은 먹을 것도 없는 뼈와 가죽만 남게 될 것을 생각해서 꾀를 냈다. 그는 고기는 볼품없는 가죽으로 싸고 뼈는 먹음직스런 기름덩어리로 감싼 뒤 제우스에게 하나를 선택하게 했다. 제우스 신이시여, 인간들이 바치는 제물을 받으소서. 제우스는 물론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기름으로 싼 것을 선택했다. 포장을 풀고서 프로메테우스가 자신을 또다시 속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제우스는 마침내 폭발하고 말았다. 내가 인간을 만들라고 했던 것은 신을 공손히 받들 존재가 필요해서였는데 사사건건 인간의 편만 들고 감히 나를 농락하다니? 게다가 천상의 보물불씨까지 훔쳐서 인간에게 준 것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
하지만 제우스도 프로메테우스가 예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 좌우지간 제우스는 당장 프로메테우스를 불러들였다. 제우스는 말했다. 나는 인간들이 신들과 똑같이 불을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다. 인간들에게 해로운 악과 고통을 어디에 숨겼는지 말해준다면 널 당장 풀어주고 두둑한 상과 벼슬을 내려주겠다. 그건 내가 창조한 인간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일이니 가르쳐줄 수 없소. 제우스는 프로메테우스가 반기를 들자 사지를 부들부들 떨며 분노했다. 프로메테우스의 반항에 제우스는 분노하였고 제우스는 프로메테우스와 인간들에게 복수할 결심을 굳혔다. 분노에 휩싸인 제우스는 이를 부드득 갈았다. 제우스는 혁명동지이자 티탄과의 전쟁, 그리고 기간테스를 제압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운 개국 1등 공신 프로메테우스를 처벌하기로 결정했다. 어차피 토사구팽이다. 한나라 고조 유방도, 한신, 팽월, 영포, 장호던 모든 공신제후들을 주살했다. 그래서 한나라가 400년 이상 영속하며 중국 문명을 꽃피울 수 있었다. 조선의 태종 이방원도 1등 공신인 자기 처남들도 다 때려 죽였다. 그래서 세종이 태평성대를 이룩한 것이다. 비서실장 헤르메스도 거들고 나섰다. 그래, 과거는 과거의 일이다. 왕권 안정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인간에게 불을 갖다 바치는 자를 용서하면 또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지 모른다. 제우스는 이참에 제대로 시범 케이스를 보여야 한다고 결심했다. 제우스는 당장 권력의 신이자 검찰수장인 크라토스와 폭력의 신이자 조폭계의 대부인 비아를 불러들였다. 너희들은 당장 프로메테우스를 잡아들여라. 프로메테우스에게는 불을 훔쳐간 절도죄를 묻고 인간들에게는 작물 취득죄를 물을 것이다. 크라토스는 체포영장을 가지고 가라. 만약 녀석이 반항을 한다면 비아가 허벌나게 패도 좋다. 제우스는 프로메테우스를 잡아들이기 위해서 검찰과 조폭을 동시에 동원한 것이었다. 제우스는 그들에게 헤파이스토스가 만든 청동 쇠사슬을 건네주었다. 검찰과 조폭은 힘을 합해서 거인 프로메테우스를 잡아다 코카서스 산의 꼭대기 바위에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묶어버렸다. 며칠 후 제우스는 조금 안쓰러운 생각이 들어서 직접 프로메테우스를 찾아가 말했다. 너는 불사신이므로 형벌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인류에게 퍼뜨려야 하는 악과 고통을 어디에 숨겼는지 말하라. 그러면 당장 널 사면해 줄 수 있다. 절대로 말할 수 없소. 프로메테우스는 제우스의 회유를 단호히 거부했다. 인간이 뭐라고? 혁명동지의 예정으로 마지막으로 기회를 준다. 인간에게 해로운 악과 고통을 어디에 숨겼나? 말할 수 없소. 프로메테우스의 대답에 제우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화가 난 제우스는 독수리를 시켜 하루에 2번씩 프로메테우스의 간을 파먹도록 했다. 프로메테우스의 간은 누더기처럼 너덜거렸지만 다음 날이면 새롭게 돋아났다. 그 모양을 본 여러 신들이 너무 끔찍하다고 프로메테우스를 동정하고 나섰지만 제우스는 이번만큼은 절대로 굽히지 않았다. 그 후에도 제우스는 몇 차례나 전령신 헤르메스를 보내 프로메테우스를 회유했다. 그러나 프로메테우스는 회유를 거부했다. 어리석은 프로메테우스여, 난 당신이 아주 똑똑한 줄 알았는데 아주 순 멍청이로군. 한마디면 당장 이 고통에서 벗어날 텐데 어찌 이리 고집을 피우시나? 헤르메스의 말에 프로메테우스는 이렇게 대답했다. 헤르메스여, 나는 이 정도 고통 때문에 정의를 버릴 수 없소. 폭군에게 빌붙어서 비굴하게 살기는 싫소. 프로메테우스의 저항은 인류에게 불의와 폭정에 저항하는 최초의 모범이 되었다. 그로부터 장장 3000년의 장구한 세월이 흘렀다. 11편 질투의 화신이 된 헤라에서 살펴보게 될 제우스의 새로운 연인 이오가 서로 변한 채 헤라에게 쫓겨 달아나다가 잠시 코카서스 산에 머문 적이 있었다. 그때 프로메테우스는 이오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후손이 나를 풀어줄 것이요. 그리고 머지않아 제우스는 권좌에서 쫓겨나고 말 것이요. 그것을 피하는 방법을 아는 것도 나뿐이라오. 그 소리는 곧바로 제우스의 귀에 들어갔다. 제우스는 겁이 잔뜩 나서 몸을 도사리며 외쳤다. 헤르메스, 당장 가서 그자가 무슨 생각에서 그런 소리를 했는지 진상을 파악하고 오라. 헤르메스는 전령의 신답게 재빠르게 하늘을 날아서 프로메테우스에게로 갔다. 프로메테우스,
제우스께서 당신이 알고 있는 비밀을 털어놓으면 당장 풀어주겠다고 하셨소. 또 올림포스 신전에 당신 자리를 만들어준다고도 하셨소. 말재간이 뛰어난 헤르메스였지만 프로메테우스 고집을 꺾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갔다. 제우스는 자신의 미래를 알고 있는 프로메테우스와 화해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함 때문에 조바심이 났다. 생각하다 못한 제우스는 다음과 같은 친서를 헤르메스 편에 보냈다. 프로메테우스, 이쯤에서 우리 화해하자. 좋다. 내가 앞으로 인간을 사랑하마. 내 아들 가운데 누가 나를 해칠 것인가만 가르쳐주라. 내가 항복하겠다. 프로메테우스는 빙긋이 웃으면서 제우스의 제안을 수락했다. 다음 날 프로메테우스의 예언대로 이오의 자손인 헤라클레스가 와서 사슬을 끊어주어서 프로메테우스는 자유의 몸이 되었다. 올림포스 신궁에 불려올라간 프로메테우스는 제우스에게 아주 짧게 말했다. 바다의 여신 테티스를 사랑해서는 안 돼요. 만약 그녀가 아들을 낳게 된다면 당신을 몰아내고 말 것이요. 그 말을 들은 제우스는 가슴이 뜨끔했다. 그렇지 않아도 그는 테티스에게 잔뜩 눈독을 들이고 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던 중이었다. 제우스는 등줄기에서 오싹한 한기를 느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던 것이다. 고맙다, 프로메테우스. 그동안 있었던 일은 다 잊어버리자. 짐이 그대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 상 같은 것은 필요 없소. 인간들을 사랑해 주시오. 내가 지켜볼 것이오. 그 말을 남기고 프로메테우스는 올림포스를 떠났다. 무려 3000년 동안을 프로메테우스는 독수리에게 간을 쪼였다. 참혹한 고통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았던 이 불굴의 정신이야말로 인간이 그에게서 받은 가장 위대한 선물이었다. 영국의 시인 바이런은 프로메테우스라는 시로써 프로메테우스를 찬양했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수많은 신과 영웅 중에서 후세 사람들에게 가장 칭송받는 이는 아마도 프로메테우스일 것이다. 그는 이후 인류에게 불의의 권력에 항거하는 투쟁에 되었다. 다음 편은 그리스 신화 4편 판도라의 상자입니다.